그럼 이거 낙찰되면 이거 말소돼요? 그럼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담당자가. 아니라고, 아니야. 담당자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갚으면 말소는 되죠. 하지만 경매 받으면 농협하고 관계없이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선순위니까 말소 안 되네? 남겨놓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 자, 초보 때는 바보 할까? 바보? 바보부터 할게요. 바보예요. 바보는 이렇게 봅니다. 경매 받으면 다 없어진다며 덜컥 낙찰 받습니다. 자, 바보예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에 있는 물건의 종별은 창고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토지를 찾고 있다. 난 땅이 좋아. 라고 하는데 목록에 창고라고 이렇게 띵 나와버리면 이건 창고네. 그리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의 원칙은 물건의 종별은 중요한 게 아니답니다. 쉽게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돈 되는 거면 하시면 됩니다. 그게 창고가 됐든 땅이 됐든 공장이 됐든 상가가 됐든 주택이 됐든 장례식장이 됐든 뭐가 됐든 돈 되면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걸 말씀드릴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데 자, 면적을 보면 토지의 면적은 7,041평입니다. 23,277평방미터예요. 약 7,000평이라고 할게요. 건물의 면적은 719평방미터, 즉 217평입니다. 이것도 뒷자리 빼고 200평이라고 할게요. 7,000평 땅에 200평의 창고. 이게 창고입니까? 아니, 창고라고 말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걸 볼 때 7,000평의 땅에 200평의 창고라면 이건 땅에 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용도를 중시하다 보면 이런 물건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난 땅이 좋은데 창고네, 패스. 이건 땅이야, 땅.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이 부분도 조금 조심하셔라. 정리합니다. 용도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하지만 용도를 보기 위해서는 용도를 볼 게 아니라 실체를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물건에는 조금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많이 보고, 이제는 좀 익숙하죠? 이게 경매를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다가 경매를 하다 보면 이제 경매 정보지에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길거리 가다가도 보이기 시작해. 야, 이런 게 있었네, 우리 동네에. 이것 또한 있었어요. 이건 이 땅의 입구에 설치되어 있었던 현수막입니다. 자, 7,000평이나 되니까 사실은 한 필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지는 158평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잡종지, 임야, 중요한 거 나왔어요. 과수원, 전. 제일 큰 게 뭡니까? 5,952평짜리가 과수원이에요. 자, 대부분이 전과 과수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과수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바로 농지입니다.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매각에 대한 결정이 나고 그럼으로써 이제 잔금을 낼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따라서 이걸 보는 순간 이거 농지증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중에 일부가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해서 창고 등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인 농지증을 받는데 그렇게 수월치는 않겠구나라는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야겠죠. 자, 이건 소유자니까 얘네는 순위에 낄 수가 없고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순위가 바로 지상권입니다. 그 다음 순위가 2004년 5월이 근저당권입니다. 즉 근저당권보다 약 1년 정도 빨리 지상권이 들어와 있는 선순위 지상권이란 이야기입니다. 경매정보지를 보니까 밑틀은 다 소멸인데 왜? 근저당 밑틀은 근저당을 포함해서 다 말소가 되지만 근저당 위에 있는 거는 인수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존속기간에 2003년부터 2033년까지 만 30년이 존속기간이 돼 있다 해서 인수가 아니고 자꾸 저한테 질문이 뭐라고 오냐면 2033년까지는 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와요. 다짜고짜. 이 2033년이 아니라 3033년이어도 근저당 밑에 있으면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위에 있으면 이걸 존속기간이 인수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상권은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내 거란 얘기고요. 지상권은 네 거지만
내가 거기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지만 남이 사용권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다가 건물을 짓거나 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게 만으로 한 13년 남았습니다. 그럼 13년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저의 투자 원칙입니다. 이 지상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지어도 저는 뭡니까? 부동산은 소유고 갖다 모으는 거고 필요할 때 갖다 파는 거 아닙니까? 장기 투자를 저희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장기 투자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면 더 싸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여러분들은 9% 연구반이니까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낙찰 받으시고 13년 보유하세요, 최소. 그때 제가 팔면 돼. 이게 저의 마인드라면, 여러분의 마인드는 장기 투자는 한 5년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은 장기 투자에도 약간의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나름 방법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상권의 원인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상권은 도대체 뭐냐? 소유권 따로 있고 지상권 따로 있다고? 아니, 보통 소유하는 사람이 땅 쓰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면 남이 땅을 쓰기 위해 지상권을 잡는다. 이건 요즘 2020년 이후로, 아니죠, 2000년 이후로는 거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냥 없다고 할게요. 그럼 이 지상권은 도대체 뭔데? 대부분이 여기가 누구냐면 금융권입니다.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그럼 우리은행이 농사 지으려고 저기다 지상권 했나 보다. 이거 너무 순수하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적정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적정한 돈이라는 건 예를 들면 나의 부동산이 10억이면 여러분들한테 한 5억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자 꼬박꼬박 낼 테니까 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판단컨대 이자 받으면 또는 이자를 못 받더라도 채권 최고액이 한 7억 정도 될 테니까 5억 빌려주고, 만약에 여기서 하자가 터지면 경매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고, 그래서 저한테 5억을 빌려주십니다. 그럼 5억을 빌려준다면 여러분들은 제 부동산에 뭘 설정해야 됩니까?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설정을 했더니 제 땅이니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뚝딱뚝딱 멋있는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건물을 짓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자가 안 들어오네? 그래서 뭐 이자가 안 들어와도 큰 걱정은 없죠. 왜? 땅이 10억이나 하니까, 시세가. 그런데 이자가 안 들어와서 경매를 열려고 보니까 그 위에 건물이 있고요. 그 건물은 근저당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건물에 대한 경매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경매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법정 지상권이죠. 통틀어서 말하는 특수물건입니다. 그 특수물건이 경매가 나온다면 당연히 시세보다 한참 아래, 일반 낙찰가보다도 훨씬 아래에 낙찰이 됩니다. 우리 이자가 꽉 밀렸을 때 7억까지 받으려니 했더니 그놈의 건물을 지어놔갖고 7억은커녕 원금 5억도 불안한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입장이 과거에 누구였다? 이런 금융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은, 우리은행은, 농협은 대출해주면 안 되겠네요. 아니면 조금 해주던가. 그런 금융권도 당연히 머리를 써야겠죠. 그래서 자꾸 건물을 지니까 내가 가치가 하락하니까 건물을 못 짓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이제는 토지에 돈을 빌리면 근저당하고 같은 날짜인데 순위만 낮게 해서 뭐가 들어온다? 지상권을 같이 잡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면 근저당권이 1순위 같은 날짜, 예를 들면 2004년 5월 17일 날 근저당권이 있고 2004년 5월 17일 날 그 다음 순위로 지상권을 같이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상권, 즉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위험률이 훨씬 더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법으로 따지면 민법상의 지상권은 그 지상권자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30년이지만 사실 요즘에 대부분 99.9%는 무슨 지상권이냐? 돈을 빌려주는데 그 위험을 막기 위한 지상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지상권을 잡을 때 혹시나 지상권을 위에 잡으면 같은 날짜라도 선순위로 잡아버리면 나중에 잘못됐을 때 낙찰자가 보기에 이게 인수잖아. 그러니까 근저당을 먼저 잡고 지상권을 밑으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같은 날짜여도. 그럼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자, 같은 날짜라는 얘기는 같은 날짜여도요, 요 숫자 있죠, 숫자. 그게 빠르면 선순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돈을 갚으면 같이 풀어주는 겁니다. 경매는 당연히 근저당이 위니까 같이 풀릴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런데 이런 건, 자, 볼게요.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지상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으면 당연히 1년 앞서니까 인수가 맞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 지상권과 근저당권은 같은 권리자입니다. 게다가 금융권이에요. 이건 대부분 뭐냐? 이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뭐냐면 2003년 당시에 돈을 빌려 썼을 겁니다. 그때 근저당과 지상권을 같이 잡았다가 돈이 더 필요해서 1년 후에 근저당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럼 근저당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그 지상권이 더 위로 남아있는 겁니다. 당연히 농협은 후순위로 밀려나기가 싫죠. 근데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갚으면 둘 다 지어주면 됩니다. 문제는 낙찰자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이거 안 지어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면 사실상 땅을 사용하는 지상권이 아닌 돈을 빌려주기 위한 지상권이라면 이런 선순위에 있는 지상권도 협의에 의해 말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협의에 의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가 갖고 금융권이라면 특별한 걱정 없이 입찰해도 된다. 이게 지금 이거 한 필지가 아니라 4개의 필지인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러면 그거의 과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 지상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 당연히 그런 구조를 모르니 인수한다고 생각하고 입찰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초보 때였죠. 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당신이 이거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 이 땅. 근데 왜 지상권을 잡아놨지? 하고 이제 접촉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아까와 같은 이유 등으로 돈을 빌려주기 위한 지상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낙찰되면 이거 말소돼요? 그럼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담당자가. 아니라고, 아니야. 담당자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갚으면 말소는 되죠. 하지만 경매 받으면 농협하고 관계없이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선순위니까 말소 안 되네? 남겨놓습니다. 담당자는 당연히 갚는 거나 경매당하는 거나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말소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등기 비용이나 협상에 대한 게 살짝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협상을 안 해주면 소송으로도 말소시킬 수 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 자, 초보 때는 바보 할까? 바보? 바보부터 할게요. 바보예요. 바보는 이렇게 봅니다. 경매 받으면 다 없어진다며 덜컥 낙찰 받습니다. 자, 바보예요. 큰일 났죠, 인수되니까. 이제 초보예요. 초보는 근저당권보다 위에 있는 지상권은 말소가 되지 않는데 내가 책에서 봤어. 누구한테 배웠어. 이건 입찰하면 큰일 나는 물건이야. 라고 입찰을 안 합니다. 중수 갑니다. 중수 가니까 가보니까 이게 얘는 의도 자체가 이거 없어지면 이것도 없앨 거거든. 그러니까 입찰해도 되는 거야. 근데 법으로는 안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 없애겠다는 각서를 하나 써주세요. 금융권에서 각서 받으면 안전할 거 아닙니까? 대기업들인데. 근데 그런 금융권에서 각서를 써주나요? 당신이 낙찰받았을 때 지상권은 없애드리겠습니다. 40년 전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써줄 겁니다. 뭐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죠. 말소시켜 드린다니까 왜 그러시나. 그런데 아직 초보에서 갓 벗어나는 단계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똑똑한 담당자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유찰이 더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의 채권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안중농협으로부터 신고가 제출됐대요. 무슨 신고?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법원에 제출된 겁니다. 이거 낙찰받으면 2003년 10월 1일 날 있는 지상권은 없애드리겠습니다 라는 동의서, 신고서 등이 제출됐대요. 자, 그럼 중수는 뿌듯합니다. 내가 알려줘서 이런 게 들어왔구나. 자, 그러면 고수는 아직 고수는 그냥 낙찰 받아요. 자, 그럼 다시 바보부터 들어갑니다. 자, 바보는 낙찰 받고 잔금 내고 나니까 이게 그대로 살아있네? 큰일 났네. 망했네.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고 이걸 들고 큰일 났습니다 하고 전문가 등을 찾아다니겠죠. 하지만 낙찰을 받아먹으려고 잔금을 다 내버렸기 때문에 이건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어떤 전문가들을 만나면 공짜로는 안 해줘요.
몇백만 원에서 뭐 몇천만 원 안짝으로 그걸 해결을 해 주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좋은 부동산 잘 산 거예요. 요만큼 비용이 추가된 것 뿐입니다. 중수입니다. 중수는 많은 걸 이제 알고 실제로 접촉도 해서 지상권을 동의해 주겠다는 말소 동의서까지 법원에 제출이 됐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중수는 낙찰을 못 받습니다. 이게 항상 그 중수의 딜레마예요. 중수는 죽 서서 남줍니다. 이게 없어진다고 동의서가 제출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아까 입찰을 안 들어왔던 누가 들어와? 초보가 들어오죠? 초보가 들어오면 그 물건은 싸게 낙찰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경매시장의 낙찰가율은 초보가 결정합니다. 어려운 건 고수들 몇몇이서 입찰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중수는 낙찰을 못 받거나 만약에 이걸 받았다면 꽤 높은 금액에 받았을 것이다. 고수는 어차피 낙찰을 받고 해결하는 문제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감안하셔갖고 누가 돈을 버느냐? 누가 돈을 벌었어요? 고수와 바보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지식이 실제 지혜와 연결되려면 어떤 경험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은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유치권, 농취증, 그리고 선순위 지상권까지 존재했던 물건입니다.